경찰 장비의 사용입니다. 경찰관은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위에선 경찰 장비라고 하죠. 안전교육과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주어가 경찰관이죠. 경찰관은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전검사를 받는 주체가 경찰관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오해하기 쉽게 법 조문에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안전검사를 받은 경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의도로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 조문상에는 경찰관은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위에선 경찰 장비 규정에 가면은 국가경찰관서장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직법과 위에선 경찰 장비 규정에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공제 실무종합에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경찰 장비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직법에 나오는 규정하고 위에선 경찰 장비 그리고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규정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잘 알아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경찰 장비란 무기, 경찰 장구, 체류제와 그 발사 장치, 또 살수차, 감식기구도 들어가 있죠. 해안 감식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이 되겠습니다. 경찰 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 장비에 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되겠죠. 위에선 경찰 장비 규정에 보면은 폐기 또는 성능이 저하된 장비는 개조를 해서 본래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 장비를 부착할 수는 없지만은 폐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는 개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한 채 소환돼 사용해야 되고 경찰청장은 위에선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해야겠죠. 그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는 보통 행안위가 되겠죠. 그것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이죠. 행안부 장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안전성 검사를 할 때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위에선 경찰 장비 규정이 나오겠지만은 이 외부 전문가는 30일 내에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경찰청장은 3개월 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에선 경찰 장비의 종류나 기준, 안전교육, 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위에선 장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장구의 사용,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사무 장삼이죠. 이 요건은 긴급체포 요건하고 같습니다. 이걸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긴급체포 요건으로 생각을 하고 줄여서 긴체라고 부르겠습니다. 현행범 체포할 때는 현체라고 하죠. 현체나 긴체를 할 때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또 보호입니다. 이때 재산은 안 들어가죠. 생명 신체 방어만 들어가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주어가 지금 경찰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경찰관 자신을 말합니다. 두 문자를 따면 자다 생신 방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생일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보통 잠을 자잖아요. 엎드려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등짝을 한 대 후리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 생일 축하해 그럽니다. 그게 자다 생신빵을 맞는 것이죠. 공무집행에 대한 한거 제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장구 사용 요건을 두 문자를 따보면 체도 방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범인의 체포와 관련해서는 경찰 장구에서만 조금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분사기 체류탄의 경우에는 그냥 범인의 체포 이렇게 되어 있죠. 무기의 사용의 경우에도 범인의 체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범인의 체포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경찰 장구의 사용에 있어서는 현체나 긴체의 경우에 있어서 체포나 도주 방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길죠? 이런 말이 나오면은 경찰 장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찰 장구란 수갑, 포성, 경찰봉, 방패 등인데 여기에 전자충격기가 들어갑니다. 위에선 경찰 장비 규정에서는 경찰 충격기도 장구에 넣고 있습니다. 자, 분사기 체류탄을 보겠습니다. 경직법에서 분사기는 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분사기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가스 발사총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상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만 있지만은 아까 위에서 본 장구할 수도 있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항거 제지 이런 방황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법대로 한다면은 그런 방어라든가 항거 제지를 위해서는 가스 발사총을 쓸 수 없게 되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법상의 이 분사기의 최루탄은 주로 집회 시위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조문들이 이해가 되고 상황에 좀 맞아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 경찰관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 발사총 쏘는데 경찰관이 직접 판단할 수도 없고 현장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가스 발사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지법에서 분사기는 집회 시위 상황을 상정을 하고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사기, 총포도금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을 보면은 여기에 총포형 분사기라고 있거든요. 총포형 분사기가 가스 발사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사기에도 가스 발사총이 포함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 법률이 과거에는 총포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이었죠. 이것이 법률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문제 지문에 총포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체포나 도주 방지고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자다, 생신, 재공이 되죠. 여기서는 재산이나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위해 발생 억제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이나 공공시설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불법 집회 시위 이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아까 장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생명, 신체 방어만 되어 있었죠. 재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집시가 들어가면서 생신, 재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비교해가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 사용을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자다, 생, 신, 빵이 되는 것이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서 체도, 방, 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아래의 경우에는 위해를 끼쳐도 되는데 위에 이 요건에서는 위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죠. 무기를 사용하면서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가 체도, 방, 항이 되겠습니다. 권총을 쓰더라도 그냥 공포탄 정도만 쏴야지 직접 사람에게 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보면은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죠. 그리고 이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보충성이라고 하죠. 보충성 요건이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 그 아래에 있는 대간첩 작전 이 경우에는 별도로 보충성의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필요성의 요건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긴급피난의 피, 방, 간이 되겠습니다. 피방간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사무장삼이죠. 긴급체포 대상자가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그리고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는 압수수색 영장도 포함이 됩니다. 이럴 때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그러니까 긴체 대상이나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 항거할 때입니다.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제가 철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말을 만들기 위해서요. 경찰관으로부터 3번 이상 물건을 버리라 하는 명령 또 항복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항거할 때 대간첩 작전에서 경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이러한 경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기라는 것은 권총, 소총, 도금도 포함이 됩니다. 대간첩이나 대테러 작전을 할 때는 개인 화기 외에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 화기는
권총이나 소총 등 좀 약한 것이고 공룡화기는 기관총 같은 것이죠. 화력이 강한 것을 말합니다. 방금 본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 요건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겠죠. 무기 중에는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것이 채도 방항이라고 했습니다. 방은 자다 생신 빵이죠. 재산에 안 들어갑니다.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긴채 대상자가 항거 도주한다. 영장을 집행할 때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죠. 이때 항거 도주. 제3자가 범인을 도주시키려고 항거할 때 현행범이 철 들고 무기를 들고 3번 이상 경고에 계속 항거한다. 피방간이 되죠. 피방간에 대해서는 보충성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피방간에 정당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문제를 따보면 김영삼, 현철, 피방간이 되죠.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현철이었죠. 김현철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아들이 어디서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창피를 당하고 깜빵에 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피당하고 빵에 간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아래 그림을 보면은 지금 현철이가 피당하고 빵에 가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있습니다. 장구를 보면 장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장구는 그 농악대에서 쓰는 전통 악기죠. 장구가 나오면은 가야금이 생각이 납니다. 가야금이 유난히 현이 길죠. 현긴, 채도 이렇게 좀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구가 나오면은 가야금이다. 가야금은 현이 길다. 이렇게 해서 현긴이 나오는 것은 장구의 하나고 분사기라든가 무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분사기 체류탄을 보겠습니다. 채도 방항이 아닙니다. 방항은 없습니다. 집시로 자다 생신 제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제공이 나옵니다. 집시가 나오면은 제공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위해선 경찰 장비 규정에는 이 가스 발사총에 대해서 법률이 규정한 것보다 조금 더 사용 요건을 넓히고 있습니다. 채도뿐만 아니라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 타인 또는 경찰관은 법률에서 말하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하고 같죠. 자다라고 그대로 치환을 해서 기억을 해도 됩니다. 생신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거 억제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총에 대해서는 경지법에 대한 규정과 위해선 경찰 장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위해선 경찰 장비 규정에는 채도 방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장부에서는 가야금을 생각을 해서 현긴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가스 발사총에 있어서는 경지법에서는 방항 요건이 없지만은 위해선 경찰 장비 규정에서는 방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해선 경찰 장비 사용 기준을 보겠습니다. 경찰 장비의 종류에는 무기, 장구, 분사기, 체류탄, 기타, 무장, 분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무기에는 권총, 유탄 발사기, 도금이 들어가 있는데 유탄 발사기는 무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래에 보면 다목적 발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발사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아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같은 발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은 다목적 발사기는 기타 장비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 발사총도 끝에 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기가 아니고 분사기 체류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장구에는 경찰봉, 호식용 경봉, 포승, 수갑, 방패, 전자방패도 포함이 되겠죠. 전자충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구만 별도로 두 문자를 따면은 봉포수 방전이 되는 것이죠. 포수가 봉씨입니다. 포수들이 보면은 장비를 많이 착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운 여름날 방전되기 쉽습니다. 분사기 체류탄을 보면은 가스 발사총이 들어가 있는데 고무탄 겸용을 포함합니다. 항상 우리 실무정합에서는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포함하고 체류탄도 발사 장치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장비를 보면은 주로 차죠.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그리고 물포가 있습니다. 물포가 있고 살수차가 있죠. 이 물포는 해경에서 쓰는 겁니다. 해경에서 그 물포를 쏘죠. 살수차하고 구분되는 개념이고 석궁이 있고 다목적 발사기가 있습니다. 석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죠.
잘못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무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헷갈리기 쉽죠. 두 문자 따면은 전부 다 차기 때문에 차에 물 섞다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은 기타 장비는 헷갈리지 않겠죠. 사용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수갑이나 포승은 체포나 구속 영장을 집행하거나 호송할 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범인이나 주치자, 정신착란자의 자살이나 자해 방지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관서장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제의 실무종합에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은 위해성 장비 규정에 나오는 이 관서사항의 개념과 경지법에 나오는 관서사항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경지법에서 관서사항이라고 하면은 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출장소장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위해성 장비 규정에서 관서장은 경찰청장부터 시작합니다.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미세하게 관서장에 대한 범위가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봉은 불법 집회 시 집시가 나오죠. 자다 생신재공이 되겠습니다. 집시가 나오면은 생신재공이 나온다. 이 부분이 뭐 승진시험에도 나왔지만은 조금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 경지법상에서 장구에 대해서는 위에서 봤듯이 형긴 채도 방항 요건이었죠. 여기에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서는 집시 생신 제공이 플러스로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지법상의 분사기 요건은 채도 집시 생신 제공이었죠. 이것이 위해성 기준으로 내려오면서 가스총하고 경찰봉으로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스총의 요건은 채도 방항입니다. 앞에 있는 채도가 있죠. 이 채도에 방항을 더 붙여서 이렇게 들어가고 남아있는 집시 생신 제공은 경찰봉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은 좀 더 분명하게 암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도 되고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경지법하고 위해성 장비 규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되게 헷갈려요.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충격기가 있죠. 14세 미만이나 얼굴, 임산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격을 주죠. 14는 열사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충격받은 열사, 얼굴임. 이렇게 해서 충격받은 얼굴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전자방패는 14세 미만, 임산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얼굴은 빠져있죠. 권총이나 소총은 총기 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세 미만 임산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죠. 총 맞은 열사임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보면은 가스 발사총 같은 경우는 범인의 채도 방항에서 쓸 수가 있는데 다른 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m 이내에 얼굴에서만 쓰지 마라 이런 요건만 있는 것이죠. 14세 미만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가스 발사총이 얼굴에다가 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1m 이내에 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1m 이내에 얼굴에서만 쏘지 마라 하는 제한만 있는 것이죠. 가스 발사하면은 흔히 방귀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귀는 1m 이내 얼굴에서 발사하면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런 장난하면은 등짝 한 대 맞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가스 분사기의 제한 요건으로 14세 미만이거나 임산부 또는 호흡기 질환자 이런 사람을 인지를 한 경우에는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가스 발사총이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지법에서는 가스 발사총에 대해서 채도만 규정되어 있고 방항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죠. 위해성 장비 규정에서는 채도 방항이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m 이내 얼굴에서만 사용하지 마라. 14세 미만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으로 내려가면서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중위험 물리력 이하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4세 미만이거나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아주 복잡한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모두 공제에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가스 발사총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7호탄 발사기는 30도 이상에서 써야 되고 가스차 등에 최루탄 발사대는 15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최루탄 발사대는 보통 그 가스차 지붕 위에 달려 있잖아요. 가스차의 높이 자체가 우리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발사대 높이에서는 각도가 조금 낮더라도 직접 사람에게 최루탄이 날아갈 수가 없고요. 최루탄 발사기는 사람이 직접 쏘는 것이니까 각도를 좀 더 높게 해야 되겠습니다. 30도, 15도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성 검사 등 안전교육, 경찰관은 안전교육을 받아야겠죠. 안전검사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아까 경직법에서는 경찰관은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위해선 장비 규정에서는 분명하게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안전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신규 도입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장비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됩니다.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외부 전문가는 검사가 끝나면 30일 내에 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청장은 3개월 내에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30일과 3개월을 서로 혼돈이 되면 안 됩니다. 전문가는 일단 안전성 검사를 끝냈죠. 끝냈으면은 30일 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장에게 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청장이 국회에 보고할 때는 여러 보고서들을 좀 더 종합해서 많이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바꿔가지고 안전성 검사가 끝난 다음에 3개월 내에 청장에게 의견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너무 길잖아요. 이미 검사는 끝났는데. 이 30일과 3개월을 혼돈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선 경찰 장비 사용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달아놨으니까요. 공부하시다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보겠습니다. 경찰청 예규인데 작년에는 이 내용이 공채 실무장압에 없었거든요. 올해 새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오면서 그 관련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술되어 있었던 그 살수차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살수차에 대한 내용은 아예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살수차는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아예 빼버린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물리력 행사 기준, 이 규칙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암기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 행위에 따라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을 5단계로 나누어 놨죠. 순응하느냐, 소극적 저항하느냐, 적극적으로 저항하느냐, 그리고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이렇게 5단계에 따라서 순응할 때는 경찰관은 협조적 통제 방법으로 하고 소극적 저항일 때는 접촉 통제를 한다. 적극적 저항할 때는 저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극적 저항할 때 저위험 물리력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를 순서대로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폭력적 공격에는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을 하고 치명적 공격에는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 문자만 따면 이렇게 됩니다. 순소, 적, 폭치가 되죠. 그리고 우리 경찰관의 대응은 협조적인데 협을 허라고 바꿨습니다. 허접, 저중고가 됩니다. 이 두 문자를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적폭치, 적폭치를 좀 빨리 읽으면 적곡치처럼 들립니다. 젖소들이 보면 되게 순하죠. 사람들이 그 젖을 짜더라도 소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순한 소는 젖소입니다. 젖소의 적곡지를 생각하시고 그런데 사육을 좀 잘못했는지 허접합니다. 저중고가 있겠죠.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순소, 적폭지, 허접, 저중고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순응하는 것은 지시 통제에 잘 따르는 상태고 이때는 협조적 통제를 할 수 있겠죠. 소극적 저항은 비협조적이죠. 하지만 직접적인 유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것을 보면은 공무집행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죠. 폭력적 공격은 위해를 가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해 수준이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죠.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위해 수준이 낮은 상태, 위해를 가하는 상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되는 것이 소극적, 적극적, 폭력적이라는 것, 이렇게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극적 저항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신체를 접촉을 하면서 통제를 하는데 어떤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사용해야겠죠. 부상을 입히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었고, 자, 저위험 물리력에서는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정도입니다. 아직도 부상까지는 안 가죠. 중위험 물리력은 대상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정도에 이릅니다. 여기서도 키워드가 보면은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정도, 여기서는 부상도 입힐 수는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치명적 공격에는 고위험 물리력이니까 거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순응하면은 협조적 통제를 하고 소극적 저항일 때 접촉 통제합니다. 이것이 저위험으로 연결되면 안 되죠. 그래서 순소, 적복치, 허접 저중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소극적 접촉 이렇게만 확실하게 또 기억을 해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접촉이라고 하면은 뭐 연애할 때 손만 잡는 정도가 되겠죠. 이때는 잡기, 밀기, 끌기, 쥐기, 누르기, 비틀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할 때는 저위험 물리력인데 통증을 줄 수가 있다고 했죠. 부상은 안 됩니다. 목을 압박을 하고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폭력적 공격에서는 중위험 물리력인데 이제 부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유해를 줄 수는 없죠. 손바닥이나 주먹, 발 등으로 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봉으로 가격을 할 수도 있죠. 방패로 세게 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폭력에 대해서는 가격할 수 있다,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경찰관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봉으로 때릴 수도 있고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 공격에는 가격하거나 충격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목을 압박한다. 그러면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치명적 공격에서는 목 조르기라고 나옵니다. 목을 압박하는 것은 통증을 주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절을 꺾는 것도 통증을 주는 것이고, 단순하게 조르기 이렇게 됐지만은 여기서 이제 목 조르기, 강하게 압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목을 압박하거나 관절을 꺾는 것이 폭력적 공격으로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폭력이 나오면 경찰관도 똑같이 때릴 수 있다. 가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격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헷갈리기 쉽게 되어 있고요. 자, 전자충격기는 폭력적 공격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분사기는 그보다 한 단계가 낮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할 때 저위험 물리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경찰봉이나 방패가 되겠습니다. 경찰봉은 뭐 간단하니까 쉽고, 이 분사기보다 전자충격기가 한 단계 높은 대응수단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권총이 되는 것이고요. 수갑은 모든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용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사기는 경찰관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분사기를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경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대상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다른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순찰차 안에서도 가스 발사총을 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성으로 결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대상자의 행위로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항상 과란을 잘 봐야 됩니다. 제외 이런 부분. 대상자가 소극적 저항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뿐, 소극적 저항 상태에서는 분사기를 사용할 수가 없죠. 적극적 저항 상태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쓸 수 없다. 대상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임산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쓰지 말라는 거죠. 다만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 발사총이 정말 경지법 그리고 위해성 장비 규정 또 물리력 행사 기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서로가 다르게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기억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배터리 충전 여부, 전기 불꽃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전자충격집에 넣어서 휴대를 해야 되고 사용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신속히 직권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동료들에게 전파를 해야 한다. 이를 인지한 감독자는 필요한 지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전에 구두 경고를 해야 되는데 급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적정 사거리는 3에서 4.5m가 되겠습니다. 후면부, 후두부를 제외합니다. 머리 쪽은 제외하고 등 쪽을 발사하거나 혹은 전면부에 흉골 이하입니다. 안면, 심장, 급소 부위는 제외해서 흉골 이하를 조준을 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두껍거나 헐렁한 상의를 착용을 해서 전극침을 맞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하체를 조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한 것만 좀 계속 보면 대상자의 명중을 했다면 즉시 방아쇠로부터 손가락을 떼야겠죠. 1 사용 주기, 방아쇠를 1에 당겼을 때 전자파장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1 사용 주기가 경과한 후에 상태라든가 저항 정도를 확인해서 다시 방아쇠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명의 대상자에게 동시에 2대 이상의 전자충격기 전거침을 발사하거나 혹은 스턴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 먼저 충격기를 전자충격기 칩에 원위치 시킨 다음에 양손으로 시도해야 한다. 만약에 한 손으로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권총을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공무수행중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권총을 뽑아 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권총은 권총집에 휴대를 해야 됩니다. 안전고무를 장착해야 되고 권총 사용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직권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직권 감독자는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되고 권총을 뽑아드는 경우에는 격발 순간을 제외하고는 검지를 방아쇠 울에서 빼서 곧게 뻗는 것, 이것을 이제 검지 뻗기라고 하죠. 이러한 상태를 유지를 해라. 그리고 권총을 뽑은 상태에서 사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구는 항상 지면이나 공중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는 총구는 항상 전방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권총은 전방이 아닙니다. 지면이나 공중입니다. 권총을 사용할 때는 사전 구두 경고를 해야겠죠. 혹은 공포탄을 쏘아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급박하다면 또 인질이나 간첩, 테러 사건에 있어서는 엄밀히 작전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경고 사격을 할 때는 발 앞쪽으로 70도에서 90도입니다. 이 각도를 가지고 또 문제는 나오진 않겠죠. 70도에서 90도 장애물이 없는 허공을 향해야겠죠. 조준할 때는 가급적 대퇴부 이하입니다. 허리 이하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허리가 아니고 대퇴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복동식 격발을 해야 됩니다. 단동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동식하고 단동식하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완사할 때는 카킹을 한다 그러죠. 그 공이치기를 뒤로 빼는데 속사를 할 때는 공이치기를 뒤로 빼지 않고 바로 쏩니다. 그러면 완사가 단동식입니까? 복동식입니까? 헷갈리죠. 완사를 할 때 카킹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은 그 공이치기가 뒤에서 앞으로 가죠. 그렇게 한 번 움직이기 때문에 단동이 됩니다. 그리고 속사를 할 때는 방아쇠를 당기면은 그 공이치기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죠. 그렇게 두 번 움직이기 때문에 복동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급적 속사 방식인 복동식 격발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미리 카킹을 해놓으면은 그 방아쇠만 살짝 잘못 건드려도 바로 발사가 돼버리잖아요. 단동식으로 격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권총의 공이치기를 미리 젖혀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단동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래 그 공이치기를 제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격발할 때 그때 제껴라는 얘기지 미리 젖혀놓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권총을 권총집에 원위치 시켜야겠죠. 그리고 양손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장비와 관련해서는 암기사항이 상당히 많고 외우기도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각 장비들별로 서로 다른 요건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